안녕하세요. 11월 18일 6교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180페이지 북한도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까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181페이지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한 거 하나 수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어디냐라고 하면은 네 번째 줄에 봐주시면은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력 생산이 화력보다도 수력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자료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 자료를 보면은 발전 설비 용량이라는 게 있고, 이거 하나 정리 하나 해주세요. 발전 설비 용량, 그 다음에 발전량이라는 게 있어요. 발전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것은 24시간 풀로 가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전기 생산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발전소가 24시간 다 이렇게 돌리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 또는 때에 따라서 조건이 맞을 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100% 가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용량을 발전 설비 용량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은 발전 설비 용량이 화력과 수력을 비교를 했을 때 수력이 더 큽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발전량이 수력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19년도 자료를 보면은 화력과 수력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은 화력이 조금 더 높다. 이거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수풍 수력 발전소라고 하고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이것은 북한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가장 큰 댐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도 이제 한번 나가 봅시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의고사가 있어요. 북한 지역까지거든요. 오늘 한 3-4장 남았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서 끝내도록 해볼게요. 중요한 것은 한 3-4개가 있고요. 이제 그때 중요한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한은 자원 대부분을 다 수입해 오고 있어요. 97% 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북한은 대부분을 다 자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북한은 70% 이상을 국내에서 자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북한은 석유라든가 역청탄 이런 부분에서만 수입을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자급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특히 북한은 지금 채굴하고 있는 자원의 종류도 약 40여 종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교과서 3번째 줄 밑으로 한번 그어봅시다. 텅스텐, 몰리브덴, 흑연, 금, 운모, 형석 같은 것은, 이런 자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며, 마그네사이트는 전 세계 매장량의 1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그네사이트, 내화벽돌, 화금의 원료이고 비료 또 동물 사료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마그네사이트예요. 이게 세계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한 2가지만 말해볼게요. 2018년 미국 지질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연료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이고 있는 자원이 하나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힘을 크게 만든 이 자원. 중국과 일본이 2016년도에 이제 동중국해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결과적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이 무릎을 꿇은 이유가 이 자원 때문이죠. 초성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뭘까요? 열 전도율이 높은 자원이다. 그렇죠. 히토류 자원이에요. 히토류 자원이 2018년 미국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조사에서는 북한에는 15톤이 매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정 채굴 가능 매장량은 4,800만 톤이고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이고 전 세계 1위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것은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자원, 히토류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영국 BBC 탐사 자료에 따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원유가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히토류 자원과 석유도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북한에 이런 지하자원을 개발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한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이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나중에 남한과 북한이 경제 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둘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렇게 쭉 써져 있습니다. 자, 아래 탐구 활동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북한의 인문 환경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북한의 인문 환경, 북한은 낙후가 되어 있고 또 노후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쭉 한번 보고 두 번째 줄 끝에 그러나 해서 쓰여 있죠. 1990년대 이후 2차 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해서 한때 1차 산업보다도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모든 나라들은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산업 구조 맞죠? 그런데 1990년대 한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비교했을 때 1차 산업이 2차 산업보다도 더 높은 시기가 있었다. 이걸 우리가 산업 구조의 역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산업 구조의 역행.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원자재 및 에너지난으로 설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저하가 돼서 1차 산업이 한때 더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이걸 우리가 산업구조의 역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 용어는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북한의 중공업 발달 지역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이 부분 한번 그어볼까요? 경공업은 중화공업보다도 발달 수준이 낮아서 생활 필수품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북한은 경공업과 중화공업 간의 산업 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북한의 주요 공업 지역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옆 페이지에 자료 1번에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평양 남포 공업 지역이에요. 이 부분이죠. 여기는 북한 최대의 공업 지역입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볼까요? 북한 최대 공업 지역.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은 안주공업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 최대의 중화학, 특히 화학공업지역이다라고 하는 측면. 북한 최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화학공업지역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또 알아뒀으면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동해안에 발달되어 있는 여러 개의 공업 지역이 있죠. 이걸 우리가 관북 해안 공업 지역이다라고 말하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발달을 했었고요. 광물 자원의 매장량이 높아서 예전부터 발달했었고, 특히 북한의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중화학공업 발달 지역.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 하나 봐봅시다. 여기 보면은 강계공업지역이라고 있죠. 이 부분은 군수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에요. 군수산업, 전쟁 물자 또는 군대하고 관련된 이런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앞에를 넘어와서 이 부분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교통 체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 중심이죠. 근데 북한은 철도교통 중심이에요. 그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북한의 교통 체계의 특징은 철도 수송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가 하천, 해상 수송은 철도 수송과의 연결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한은 철도 교통 중심이다라고 하는 측면이요. 그냥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북한의 여객 수송의 60%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화물 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철도교통이라고 하는 측면이요. 북한은 육상교통로로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어서 국제 철도 노선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이 아래 두 번째 문단에는 왜 북한은 철도교통이 발달하였는가? 북한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80%는 산지다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지형적인 특성으로 경사가 급하고 폭이 협소할 뿐만이 아니라 또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면은 포장률,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 포장이 낮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가 많기 때문에 도로 발달이 미약하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 이제 배죠. 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안 단절로 발달이 미비하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해안 단절로 발달이 미비 이렇게 적어주세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동해안에서 출발한 배가 뺑 돌아서 남해안을 거쳐서 인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 있는 이 지역과 황해안에 있는 이 지역이 서로 연결이 되지가 않죠. 여기서 출발한 배가 요렇게 그럼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안 단절로 인해서 해운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북한은 동해안과 황해안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교통은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가 넘어갔죠. 근데 북한은 아주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은 2008년 자료를 보면은 약 25만 대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한은 도로교통 중심, 북한은 철도교통 중심 이런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북한의 인구 분포네요. 남한은 지금 5,200만 정도 되죠. 5,200만이 조금 안 돼요. 근데 북한은 약 2,500만 명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1970년대 이후에 북한의 인구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도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제난에 따른 출생률 저하와 영아 사망률의 증가 등이 이런 인구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명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워낙 폐쇄적인 사회고, 그래서 인구 파악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측면, 이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봅시다. 북한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북한 도시 거주 인구는 남한에 비교해서 훨씬 낮아요. 북한은 도시 거주 인구가 60%, 남한은 도시 거주 인구가 약 90%가 넘어갔죠.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북한의 큰 도시들을 한번 봐봅시다. 보면은 북한의 서부 지역과, 이 아래에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북한의 서부 지역과 그 다음에 관북 지역 이쪽이네요. 그래서 이 지역의 좁은 평야를 따라서 도시가 많이 분포한다고 하고 있고, 북한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는 평양이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약 3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평양을 비롯해서 평양 근처에 있는 남포,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개성, 사리원 등이 서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관북 지역에는 아까쯤에 이 부분이죠. 원래 중화공업이 발달했었던 이 지역이요. 함흥, 원산, 청진 이런 부분까지 도시가 발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리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북한은 2012년도에 북한을 6도에서 9도로 이렇게 행정체제를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었죠. 앞에 줄 넘어와서 북한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행정구역, 이 자료 3번 이 부분 봐주시면은 뭐 양강도라든가 자강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새로 나오게 됐어요. 황해도도 황해남북도로 나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2012년도에 행정체제가 개편했다라고 하는 내용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북한은 한 개의 직할시, 일 직할시, 북한에서 가장 큰 지역이죠. 우리나라는 특별시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직할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양 직할시예요. 그 다음에 세 개의 특별시. 그래서 나진 삼봉을 합쳐서 나선 특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네요. 나진 삼봉이 있는 이 끝부분, 이 부분에 특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개성 특별시, 그 다음에 평양 근처에 있는 남포 특별시,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세 개의 특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개의 도가 있고요. 구도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145개 군이 있고 22개의 시가 있다. 북한 행정체제 참고로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봤고요.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많은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꼭 이 시험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이 북한의 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업 지역은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 침대를 도모하고 합병법을 제정해서 외국 자본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한이 너무 굶주리기 때문에 이제 외국 자본을 갖다가 유치를 해서 조금은 경제 발전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합병법은 옆에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1984년에 만들어진 투자법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는 이 북한의 개방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나진 선봉, 나선 경제특구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같은 말이라고 봐주세요. 이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 내용이 다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이거예요. 경제무역지대, 경제특구,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특정 지역을 외국 기업에게 개방하고 각종 우대 조치를 통해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이건데 간단하게 말해보면 이제 이겁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러한 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 감면 또 여러 가지 특혜 있죠. 땅을 갖다가 싸게 매입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러한 특혜를 주는 구역이다라고 목적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측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선 경제무역지대는 의의가 있어요. 최초로 개방된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1991년에요. 최초의 개방 지역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방된 최초의 지역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는 경제 자유구역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구역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9곳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성과는 미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래에 7시 방향에 보면은 황금평 위화도라고 하는 이 경제무역지대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쯤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이런 자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중국과 합의된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신의주 특별행정구예요. 근데 신의주 특별행정구에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지금도 신의주 특별행정구 이렇게도 나와도 맞는 내용이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002년에 개방된 지역이다라고 하는 측면. 내려와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것도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이름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2002년에 제정이 됐고요. 2003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서 배를 타고 이 금강산을 보러 갔었죠. 근데 2008년에 이제 피랍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중단이 됐었고요. 근데 2014년에 새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02년에는 이 이름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2014년에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산 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의 활용 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개성공업지구도 2002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을 좀 밑줄을 잘 그어주세요. 개성 지역에 공장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개성공업지구고요.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의 합작 공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이게 이제 폐쇄가 됐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개성공단 내에 있는 사무소를 이제 폭파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이 개성공업지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대북 전달에다가 이제 대북 지역에다가 이렇게 북한을 비하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살포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화가 나서 이렇게 사무소를 폭파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말해봤고요.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남북 교류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교류는 1988년에 이루어진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작되더라고 하는 측면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5번째 줄에 교류 초기에는 교육 형태를 벗어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직접 교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고 처음에는 경제적인 교류만 나타났으나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인적 교류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쭉 써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아래줄 봐주시면은 지금은 남북한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인적 교류까지도 지금 교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2020년 6월 달에는 이제 직통 전화, 우리가 한 라인이라고 말하는 이 남한과 북한의 이 직통 전화도 차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봐주시면은 뭐 남북한 교육 현황, 우리가 교과서 바뀌기 전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게 마지막 장이네요. 통일 국토의 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통일의 필요성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줄에 봐주시면은 남한과 북한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서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또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쭉 내려와서 국토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써져 있고요. 또 한반도라고 하는 이제 지정학적 이치를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이요. 그래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 울고 있는 모습 참 안타깝죠. 현재 남북한 합쳐서 이 이산가족이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만나지 못한 채 지금 세상을 많이 떠나시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아픔들이 있으니까 통일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거 하나 한번 봐봅시다. 지금 통일하지 못함으로써 분단되어 있음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을 분단 비용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비를 보면은 이제 좀 오래된 자료예요. 분단 비용이 이제 국회 예결이라는 예산 결산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향후 30년간 분단 비용으로 약 1,60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도 계속해서 지금 이 분단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통일이 됐을 때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우리가 통일 비용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분담 비용은 지금 국방비라든가 또는 전쟁의 공포라든가 또는 이산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물론 군사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통일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 통일 비용은 이제 북한은 산업시설이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을 갖다 교체해 줘야 될 것이고, 또 남북한의 이런 외채도 많이 상환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실업자들이 많이 통일되자마자는 많이 생기니까 이런 실업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으로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행정 통합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일 과정 혼란 수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님 지도서에 써 있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구나. 근데 이건 진짜 분명한 것 같아요. 분담 비용은 아무 그냥 목적 없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근데 통일 비용은 아무래도 확실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이 합쳐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이 목적적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낭비가 되는 분담 비용보다는 통일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쓰면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래 봐주시면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접경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요. 넘어가 봅시다. 통일국토의 미래예요.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구도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GDP라고 하는 것이 또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국력 지수도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남한과 비교를 했을 때 통일 한국은요. 통일국토의 미래 이제 마지막이네요. 통일 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이런 자본, 그 다음에 기술이 합쳐진다면은 동반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 후에 북한의 대대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 조성이 되면은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물류 통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에 이런 교통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있죠. 일본의 도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도로가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입니다. 파란색이. 그 다음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통과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같이 이렇게 쭉 가서 유럽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은 인천 근처에 가면은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 또 부산에서 보면은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이렇게 써져 있는 이정표 도로의 간판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도로를 갖다가 쭉 연결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고 시험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수업에 뵙도록 할게요. 끝.